예, 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하루 중 정치 뉴스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뉴스 인앤아웃부터 출발할 텐데요. 자, 오늘도 본인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그런 발언을 한 기억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가짜 뉴스라고 얘기해줘. 가짜 네. 뉴스. 예? 가짜 뉴스와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한번 싸워보시고.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얘기를 했는데 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서도 이게 가짜 뉴스 때문에 굉장히 많이 그렇죠. 오히려 네. 더 혼란이 가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사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 전쟁에서 우리가 배울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가짜 뉴스가 굉장히 난무할 거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예를 들면 북한이 우리한테 도발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 그럴 때 나타날 수 있는 가짜 뉴스를 효율적으로 퇴치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이거 우리 미리미리 대비해 놓지 않으면 오히려 혼란이 굉장히 심해질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예, 그래요. 그런데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오늘이요? 예. 오늘은 이제 청취율 조사 기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날이죠. 오늘은 어떤 날이냐군요. 네.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기 아주 좋은 날입니다. 아, 날씨가 일단 너무 좋죠. 예. 네. 아니 오늘 이런 날 또 이 전화를 안 받으면 언제 받겠어요? 맞습니다. 네. 예. 02로 시작되는 전화 오면 받으셔서 YTN 라디오 94.5MHz YTN 라디오 잘 듣고 있다. 특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잘 듣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취율 조사 기간인 만큼 또 특별히 이벤트도 준비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하죠. 네. 네. 샵 0945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여기로 이제 YTN 라디오 특히 뉴스 정면 승부 잘 듣고 있다는 인증샷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그래요. 오늘은 우리 걸리지 않게 또 50원 100원 꼭 얘기했죠. 아, 그렇죠. 네. 예, 이 유료 문자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자,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소식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무장정파 하마스의 공격으로 시작된 전쟁 9일째를 맞았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기준으로 양측에서 집계된 사망자가 4,000명을 넘어섰다라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일단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누적 사망자가 2,670명이다라고 했고요. 이스라엘 측이 집계한 사망자가 1,500여 명이라서 4,100여 명에 달한다는 소식입니다. 하마스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해서 지상군까지 투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스라엘군이 연일 공습을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가자지구의 부상자는 9,600여 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또 가자지구 남부에 있는 병원에서는 중환자실이 공습으로 다친 이게 정말 안타까운 소식인데 채 3살이 되지 않은 어린아이들의 환자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 병원의 발전용 연료가 16일까지 현지 시간으로 16일까지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이 연료가 떨어지면 당장 산소호흡기 또 신장 투석기 등을 가동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계속해서 며칠째 나오는 소식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준비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가자지구를 봉쇄한 이스라엘군이 주민들에게 현지 시간으로 15일 오후 1시까지 대피하라고 통보를 했는데 가자지구 남쪽 이집트로 연결되는 라파 통로가 또 이집트의 폐쇄로 막혀 있는 상황이었고요. 또 하마스가 주민들의 대피를 제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주민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사회 전반적으로 이에 대해서 좀 자제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먼저 프랭크 맥켄지 전 미국 중부사령관은 미국 일간 워싱턴 포스트에 모두에게 피바다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전쟁이 길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인도주의적 대재앙을 막아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힘이 실리고 있는 겁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이 이스라엘을 지지를 하지만 이스라엘이 전쟁 규칙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CBS 방송 심층 인터뷰 프로그램 전문에서도 민간인 피해 우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가자지구에 대한 재점령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아라비아 반도 및 북아프리카 등지 아랍권 국가들로 구성된 아랍연맹이 아프리카 연합과 공동 성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상전 계획 철회를 촉구를 했고요. 중국 정부 역시 이스라엘의 행위는 자기 방어
범위를 이미 넘어섰다라고 비판을 하고 중동 지역에 다음 주에 특사를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역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을 요구하고 민간인에 대한 폭력, 테러 행위를 비난하는 내용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자, 길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의 전쟁인데요. 앵커께서도 일전에 이 전쟁이 금방 끝날 것 같아 보이진 않는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의 전쟁 양상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측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네타냐후 총리 있지 않습니까? 네타냐후 총리는 3억 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비롯해 가지고 3개의 혐의로 지금 이제 기소가 됐고, 그래서 이른바 이스라엘판 사법 리스크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네타냐후 총리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 면책 특권을 받으려는 시도, 다시 말해서 의회의 승인이 있어요. 표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도를 할 때 여러 가지 갖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했는데, 원래의 연정 파트너였던 이스라엘 중도파가 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네타냐후 총리는 이 그 반대를 했을 당시에 의회를 해산하고 재선거를 치렀는데 그때 이제 권력을 잃어요. 그랬다가 다시 이제 2022년 11월에 선거에서 다시 집권을 하는데, 그때 이제 이 손을 잡은 게 이스라엘의 극우파 유대인의 힘이라는 그 정당과 손을 잡고서 집권을 다시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집권하고 나가지고 한 일이 뭐냐면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려고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이 이제 모든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하는데, 이 국민청원에서 이제 네타냐후 총리의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에 관련된 의혹과 더불어서 이 그만둬야 된다라는 청원이 올라오니까 이제 그걸 심사하려는 한 순간 사법부 권한이 너무 세다. 네. 이러면서 사법부의 권한을 대폭 줄이는 그러한 또 일을 시도하고 있는 와중에 전쟁이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타냐후 정권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번에 확실하게 이 국민 여론에 호응을 하지 못하면 이 정권 자체가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 국민들 상당수는 굉장히 온건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하지만 이번에 인질이 잡혀갔죠. 이런 그렇죠. 일들이 발생을 하고 수많은 이스라엘 국민 역시도 희생을 당하니까 이거는 좀 확실하게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높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정권의 입장에서 볼 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에서 선을 넘지 말라는 얘기는 어디까지냐면, 이 지상군을 투입하지 말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뭐냐면 들어가서 점령을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네타냐후 총리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초청을 했어요. 네. 한번 오라고.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이게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가는 게 부담스럽지만 가기는 갈 텐데, 왜 가냐 하면 이스라엘한테 힘을 실어줘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감으로써 어떤 상징적 효과가 있냐면 다른 아랍 국가들한테 개입하지 말라는 시그널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가기는 갈 거라는 생각은 일단은 합니다. 하지만 일단 제가 볼 때 제일 큰 네타냐후 총리가 만약 지상군을 투입했을 때 빠질 수 있는 딜레마는, 지상군을 투입했어요. 그럼 인질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질들을 많이 못 찾아내면 지금 벌써부터 뭐냐면 인질부터 일단은 구해놓고 뭐 그다음 작전을 해야지, 이렇게 무조건 들어가면 어떡하냐라는 것이 그 인질과 관련된 가족들, 이런 그 주변 인물들의 주장들이거든요. 근데 만일 찾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땐 네타냐후 정권은 더 좀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지금 감수하면서까지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저는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무고한 인명피해, 아까 그 어린아이들 네. 말씀하셨는데 제발 좀 그 무고한 인명피해는 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대통령실 관련 소식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권 여당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후에 일성으로 변화를 주문하고 나섰던 윤석열 대통령이 조용히 용산발 쇄신을 숙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주요 임명직 당직자들의 사퇴를 비롯한 인적 쇄신 작업을 진행을 하고 김기현 대표가 이른바 여당과 대통령실 관계에 변화를 선언하고 나선 가운데 민심을 다시 품을 방안을 놓고 윤 대통령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습인데요.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늘 공개 일정 없이 통상 업무를 보면서 향후 국정 운영 방안을 구상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 이달 중순에 예정된 아랍에미리트 연합 대통령 방한이 이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무력 충돌에 따른 중동 정세 불안 속에서 연기가 되면서 관련 일정이 취소된 여파이긴 한데 대통령실은 별도 일정을 채워넣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주문한 변화는 여당에서 주도적으로 진행 중인데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패인 분석과 쇄신 방안 모색 작업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언론과의 통화에서 대안 없이 체제를 무조건 흔들고 바꾸는 건 지혜롭지 않은 방향이다라고 하면서 변화와 쇄신이 혼란의 지속으로 이어지면 되겠느냐라고 지적했다라고 합니다. 국면 전환용 인사는 하지 않는다는 게 윤 대통령의 신념이라고 많이들 이제 전해졌죠. 이번 보선 참패, 총선 준비 일정 등이 종합적으로 맞물리면서 대통령실과 내각의 인적 교체가 더 서둘러 진행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달 7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가 끝나면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 강명국 국정기획 비서관 등을 필두로 총선 출마가 확실시되는 참모진의 연쇄 사직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박진 외교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현직 장관들의 출마를 위한 행보도 속도를 낼 수 있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의 대국민 소통 방식에도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취임 첫 해에는 도어 스태핑 그리고 취임 100일 기자회견 등을 통해 대국민 직접 소통에 적극적이었는데요. 현재는 국무회의 생중계 등을 통한 메시지 발신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정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당 내부 그리고 일부 보수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까지는 큰 변화나 쇄신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이진 않는 상황입니다.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요. 물론 윤 대통령의 신념 좋습니다. 국면 전환용 인사는 하지 않는다. 이것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보여주기식 쇼는 하지 않겠다. 이 신념은 좋은데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때로는 쇼도 해야 되는 게 정치예요. 그러니까 politics에서 쇼 비즈니스로서의 정치라는 책 이름이 있듯이 이게 정치는 사실 이 보여주기라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신념은 높이 사지만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정치의 속성을 이게 무시하거나 이렇게 되면 본인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점을 일단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국민이 나의 진심을 알아주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국민 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국민은 계몽이나 이런 대상이 아니에요. 민주당도 그런 성격이 좀 강하거든요. 근데 국민은 이끌고 계몽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사실은 정치가 쫓아야 될 대상이 바로 정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을 좀 많이 고려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전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일단 대법원장 지금 일단 공석이잖아요. 근데 이거부터 빨리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지금 뭐냐면 물론 야당이 이것을 인준을 그때 부결시켰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지만 그거 그랬다고 해가지고 시간 끌 문제가 아니라 이걸 빨리 해결해서 국민적 불안을 낮추고 그다음에 국민적 불안을 낮춘 이후에 이른바 민생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다라는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론이 지나치게 예를 들자면
하나의 예입니다만 이게 뭐 민생 이념도 중요한데 민생이 더 중요한데 어떻게 이념 얘기만 하냐라는 느낌을 갖고 있다면 그런 것도 교정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저는 사실 좀 그렇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인사들이 대규모 뭐 출마를 한다 이런 건데 뭐 좋습니다. 옛날에도 그래 왔거든요. 근데 이 대통령실에 있었던 인사들이 출마를 했을 때 이분들이 당선되기 위해선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사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 최저수준은 절대로 아니지만 그렇다고 높은 편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이걸 하루빨리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책임지는 모습도 보여줘야지 본인들의 어떤 그 미래 행보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이라도 좀 깨닫고 열심히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국민의힘 여당 소식인데요. 여당에서 있는 변화 그리고 쇄신의 움직임 소식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신임 사무총장에 대구 경북 TK 출신의 재선 이만희 의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신임 정책위의장엔 또 수도권 3선인 류이동 의원이 임명이 됐는데요. 김기현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선안을 확정했다고 정광재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이번 인선이 이틀 전에 박대출 정책위의장 그리고 이철규 사무총장 등 임명직 당직자들이 보궐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일괄 사퇴한 데 따른 건데요. 사무총장은 내년 총선 공천의 실무 작업을 총괄하는 핵심 당직입니다. 이번에 신임 사무총장 이만희 사무총장의 경우에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수행 단장을 지냈고 친윤계로 분류가 되지만 개파색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무총장 인선에는 신임 임명직 당직자 가운데 TK 출신이 전무하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고요. 신임 정책위의장의 경우에는 당대표가 원내대표 협의를 거쳐서 의총 추인을 받아 임명하는 자리입니다. 유이동 정책위의장 내정자를 오늘 오전 화상 의원총회를 열어서 소속 의원 만장일치 찬성 의견으로 추인했다고 하는데요. 유 신임 정책위의장 역시 비교적 개파색이었지만 당내에서는 비윤계로 분류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김 대표가 원내대표이던 시절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 정책위의장을 지낸 바 있는데요. 과거 유승민계로 분류되기도 했던 유 정책위의장의 인선은 통합형 인사의 의미를 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기현 대표가 어제 인선은 통합형 그리고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전진 배치된 형태로 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고요. 또 지명직 최고위원회는 여성 비례대표 김혜지 의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김 의원은 국회 입성 후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활동을 해온 바 있고요. 이외에도 수석 대변인에는 강원 원주갑 초선 박정화 의원 그리고 선임 대변인에는 현재 대변인을 맡고 있는 윤희석 전 서울 강동갑 경협위원장이 맡습니다. 보선 패배 이후 변화와 쇄신의 목소리가 분출했던 여당입니다.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에서 대거 변화가 있었는데요. 일단 김기현 대표 체제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요.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지적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일반 유권자들 눈높이에 맞는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사무총장 공천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반 국민들은 그거 잘 몰라요. 그렇죠. 일반 국민들 그거 잘 모르는데 우리는 사무총장을 바꿨다. 우린 정책위의장을 바꿨다. 이게 과연 국민들이 보기에는 야 진짜 여기가 바뀌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바뀌고 있다는 모습을 누구를 대상으로 보여줘야 되냐면 국민을 대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국민들이 야 진짜 많이 바뀌고 있구나라고 과연 느낄 수 있는 그런 변화였는가에 대해서는 아마 본인들이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요번에 신임 정책위의장이나 사무총장 되신 분들이 다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리 훌륭하면 뭐합니까? 국민들한테 변화하고 바뀌려는 이미지를 줘야 하는데 그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바꿔서 야 진짜 바뀌었네 이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 저는 좀 아쉽고요. 그와 파생되는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 정치에서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뭘 막 바꾸고 뭐를 어떻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처음에 막 바꿨다 그러는데 우리 자기네가 생각할 때 왕창 바꿨어요.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이거 안 되겠는데? 그리고 또 뭔가 바꾸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 바꾸려면 뭔가 바꿔서는 안 되고 엄청 거의 전부를 바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서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건데 이번에 만일 이렇게 임명직만 바꿨다? 그러면은 12월 달 정도 말 정도 돼가지고 또 한 번 엄청난 변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거든요. 전 그런 점이 안타까워요. 이게 밀려서 한다라는 느낌을 주면 안 되고 선제적으로 내가 정말 이렇게 뼈아픈 쇄신의 모습을 보이고 싶습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그게 좀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떠밀려서 한다라는 것밖에 안 되고 그러면 그 쇄신하려는 의지에 대한 어떤 평가가 아주 반감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사실 잘 해야 되는데 글쎄요. 그리고 사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사실 아직도 나오는 걸 보면 범위도 부족하고 그리고 뭐 이 새롭게 된 여러 인선에 대해서도 사실 이견이 제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좀 저는 이 국민들의 좋은 평가를 받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죠. 네. 자, 다음으로 이제 더불어민주당 관련 소식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됐는데요. 지난 12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지 나흘 만입니다. 이 대표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고 하는데요.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일에서 24일 김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서 과거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 시절이었던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으로 김병량 당시 시장을 취재하던 KBS 최철호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서 2004년 12월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는데요. 이후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TV 토론에서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라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이에 이 대표가 혐의를 벗기 위해 김 씨에게 직접 전화해서 자신의 일방적 주장을 반복적으로 설명했다는 건데요. 결국 김 씨는 2019년 2월 14일 법정에서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기억과 다르게 이 대표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허위 증언했고 이 대표가 이듬해 10월 24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고 합니다. 지난달 법원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을 했죠. 검찰은 백현동 의혹, 위증교사 혐의와 함께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했던 대북 송금 의혹은 기존에 수사를 진행했던 수원지검으로 재이송했다고 합니다. 이 대표가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재판에 넘겨진 게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이번에 새로 기소된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 별도 재판부에서 진행될 경우에 이 대표가 받아야 하는 재판이 3개로 늘어서 법원 출석 부담도 가중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자, 일단 이재명 대표는 단식 이후 회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복귀가 임박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대표 복귀 그리고 사법 리스크 등과 관련해서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귀야 뭐 몸이 나아지면 하겠죠. 그런데 이제 사실 이번에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로 기소한 이유는 제가 볼 때 이거는 어느 정도 이 법원에서 영장 기각을 할 때에도 우리가 볼 수 있었듯이 증거도 좀 있고 이렇다라는 이 사법부의 판단, 물론 이건 최종 판결이 아니죠. 네. 영장 기각의 이유로 들은 것 중에 하나인데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에서 볼 땐 일단 이것이 가장 접근하기 손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접근하기 손쉽다라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일단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를 끌어내기 위해서 제일 좀 적당한 소재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을 유죄를 받고 난 다음에 다른 것들을 접근할 수도 있는 거고 참고로 위증교사 혐의는
이거는 사실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형량도 굉장히 무거운 편에 속하고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지금 검찰이 기소를 한 것 같은데 뭐 여러 개가 있죠. 그리고 일단은 지금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이 문제인데 이 부분은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나오지 않아도 그냥 궐석 재판으로 진행을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지금 이재명 대표 앞에 지금 놓여진 큰 문제인 거죠. 사법 리스크 중에 특히 이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와 지금 위증교사 혐의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 그 부분이 이제 앞으로의 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등장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그래요. 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